자, 이제 감정평가 2교시입니다. 감정평가 3방식을 이제 정리할 건데, 우리 이제 입문서에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쯤 되면 이제 여러분 수중에 기본서가 들어와 있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기본서를 가지고 계신 분은 기본서를 한번 보시고요. 자, 들어가 봅시다. 감정평가 3방식. 감정평가 10년간 출제 분석표에서 보셨듯이, 문항수로 따지면 제일 많죠. 근데 문항수로 따지면 제일 많은데 볼륨도 제일 많아요. 근데 해야 될 내용들이 별로 없습니다. 15회 때까지 12문제, 15문제가 출제될 당시, 그럼 15문제가 출제가 되면 15문제 중에서 한 12문제 정도가 3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파트마다 디테일하게 문제를 다 출제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6문제 내지 7문제가 출제되고, 그럼 7문제를 기준으로 합시다. 감정평가 이론에서 하나 가져가고, 감치가 공시법에서 한 3문제 가져간다면 3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 3문제 중에서 하나 내지 2문제가 계산 문제다 출제되고, 이론이 나온다는 것은 3방식 전체 내용에 대한 이론이 나오는 거지, 이제는 특정한 내용이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이론 최근 10년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시간 할애 안 하시는 것이 합리적이에요. 자, 3방식 개념. 자, 지금 하는 개념을 머릿속에 잘 잡아놓고, 그리고 몇 번 반복해서 보세요. 그래서 감정평가라는 게 어떤 건지를 좀 잡아놓으면 한결 접근하기가 용이하실 겁니다. 우리는 지금, 감정평가사는 지금 이 아파트 가격을 한번 평가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철저하게 직접 사진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자, 투자자는 익숙한 사람일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아파트 값이 얼마인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자, 대표적으로 3가지 방법을 제시해 보는 거죠. 첫 번째, 신축 비용이 얼마인지를 한번 구해 보는 거죠. 따라서 신축 비용이 1억이 들어갔다면 이 아파트는 1억짜리고, 신축 비용이 10억이 들어갔다면 이 아파트는 10억짜리인 거죠. 이렇게 가격을 구할 수도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아파트를 신축하는데 비용이 1억이든 10억이든 그게 뭐 중요하니, 이 아파트가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실제 시장에서 얼마에 거래될까, 이것을 한번 구해보는 거죠. 자, 세 번째, 아파트하고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주거용과는 어울리지는 않습니다만, 자, 그러나 내가 이 아파트를 샀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서 처분을 했을 때 과연 양도 차익을 얼마나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을 예상해서 가격을 구해보는 거죠. 그러면 투입된 비용이 얼마지? 이 비용을 근거로 해서 가격을 구하는 것을 비용성이라고 합니다. 시장에서는 얼마나 거래될까? 시장성이라고 불러요. 수익은 얼마나 발생할까? 수익성이라고 합니다. 3가지 방법만 한번 읽어볼까요?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 시작. 우리는 그것을 가치의 삼면성이라고 그래요. 가치의 삼면성. 제목 읽고 답 읽고 시작. 가치의 삼면성,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 이것이 우리 시험 1회 기출문제입니다. 다음 중 가치의 삼면성으로 옳게 연결된 것 찾아라. 이게 우리 시험 1회 때 기출문제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렇게는 출제되지는 않습니다만, 여전히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은 시험 문제로 나오는 것들입니다. 하나하나 놓치지 않도록 하시고요. 자, 그런데 가치의 삼면성을 주장했던 사람은 마샬이라고 하는 경제학자입니다. 이건 이제 감정평가 학자들이 이용을 해보는 거죠. 얼마나 많은 비용을 투입했을까? 얼마나 많은 원가를 투입했을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장에서는 얼마나 거래되지?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봐요. 앞서 그림에도 보여드렸는데,
대상 부동산은 일산에 소지하고요. 사례 부동산은 분당에 소지한다고 전제했을 때 이 뭐 하는 거죠? 대상 부동산과 사례 부동산을 비교하는 거죠. 그게 시장성이라는 얘기입니다. 비교해서 가격을 구한다. 세 번째, 우리가 가치를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장래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했다 그랬죠. 그게 수익성이에요. 그것이 수익 방식입니다. 마샬이라는 경제학자가 주장한 가치의 삼면성을 감정평가 학자들이 활용하는 거죠. 우리 이것을 삼방식이라 그래요. 자, 그런데 매 방식들은 다시 부동산의 가격을 구할 수도 있고 임대료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가격을 구할 수가 있는데 단 우리 조문에서는 가격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가액이라는 용어를 써요. 근데 가액이라는 것도 결론은 가격이죠. 단지 조문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가액이라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세 가지 방식마다 가격을 구할 수도 있고 임대료를 구할 수도 있으니까 전체 가지수가 6개가 되죠.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토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평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 더 합치면 7가지죠. 그래서 이것을 감정평가 3방식 7방법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이 개념들을 하나씩 정리할 겁니다. 놓치면 안 돼요. 자, 여기서 가치의 삼면성 확인했죠. 자, 가치의 삼면성이 무슨 말인지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비용성이라는 것은 투입된 비용을 고려하는 거니까 결론은 비용성 입장에서 부동산의 가격이 높게 평가되려면 많은 비용을 투입했으면 되겠죠. 1억을 투입했다면 1억짜리, 10억을 투입했다면 10억짜리. 이게 비용성이죠. 그것을 가지고 부동산을 평가하는 방법을 원가 방식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얼마에 거래되고 있을까? 자, 현실적으로 우리 아파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사비보다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훨씬 높죠. 그래서 아파트를 분양받는 순간부터 아파트 값이 오르지 않던가요? 자, 이런 것들이 시장성이죠. 그래서 비교 방식입니다. 자, 세 번째 수익성은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세요. 이 부동산으로 인해서 장래 수익이 얼마나 발생할까? 이것을 예측하는 거죠. 그게 수익 방식입니다. 제목 읽고 답 읽고 시작. 가치의 삼면성,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 지금 표들을 지금 몇 개 보여드릴 텐데요. 하나도 놓치면 안 돼요. 왜? 전부 다 시험 문제니까. 그럼 여기서는 전부 어떻게 출제되냐? 블랭크입니다. 곳곳에 다 블랭크를 만들어 놓고 무엇이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나와요. 자, 다시 갑니다. 제목 읽고 답 읽고 시작. 이건 이제 감정평가 학자들이 활용해서 감정평가 3방식을 만들었다 그랬죠. 하나씩 얼마의 비용이 투입되었을까? 얼마의 원가가 투입되었을까? 원가 방식. 두 번째, 시장에 나가서 대상 부동산과 자, 그 전에 여기서 말하는 시장이 어디를 말할까요? 우리 이미 앞선 시간에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장이라는 것은 동일 수급권이죠. 그러니까 동일 수급권의 범위를 벗어나면 사례로 선택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례를 선택하더라도 동일 수급권 안에서 사례를 선택하는 거죠. 자, 따라서 사례를 선택해서 대상 부동산과 비교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수익성이죠. 수익 방식이죠. 그럼 감정평가 3방식 들어갑니다. 시작. 제목 읽고 답 읽고 시작. 3방식. 근데 매 방식은 다시 가액을 구할 수도 있고 임대료를 구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런데 토지 경우에는 공시지가 기준법이 있다 보니까 전체 가지수가 7개. 그래서 이것을 7방법, 3방식 7방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원가 방식이라고 하는 논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가 방식이라는 것은 재료비가 얼마나 들어갔을까?
인건비는 얼마나 들어갔을까? 또 제방 경비들은 얼마 들어갔을까? 이 모든 비용을 합치는 거예요. 합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쌓을 적, 그러니까 적이라는 말이 합친다, 시검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합쳐서 계산한다 그래서 적산법 이렇게 표현해요. 적산이라는 표현, 이 표현 하나 좀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따져봅시다. 원가 방식에서 가액을 구하는 방법은 이 투입된 비용들 모두 다 합치는 거예요. 모두 합친 것이 부동산의 가격이다. 이렇게 구하는 방법을 원가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임대료 구하는 방법을 적산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원가법과 적산법은 논리가 똑같아요. 어떤 거냐면 투입된 비용을 따지는 거죠. 투입된 비용을 합친 것이 가액이고 투입된 비용을 합친 것이 임대료입니다. 그래서 원가법이나 적산법이나 논리적인 체계는 동일한데 용어를 동일하게 쓸 수는 없는 거니까 하나는 원가법, 하나는 적산법. 자, 시험 기준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원가법은 가액을 구하는 방법이고 적산법은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 갑니다. 비교 방식입니다. 비교 방식은 실제 시장에서 거래된 사례를 선택해야죠. 그러니까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구하는데 대상 부동산과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례 부동산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물어봐야죠. 너 얼마니? 아, 그러면 나도 얼마쯤 하겠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비교 방식이죠. 실제로 거래된 사례 부동산과 대상 부동산을 비교해서 가액 구하는 방법. 그래서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말합니다. 제목을 다시 한번 보세요. 실제로 거래된 사례 부동산을 단어 하나가 생략되어 있겠죠. 대상 부동산. 대상 부동산과 비교해서 가액 구하는 방법. 그럼 임대료 구하는 방법도 간단하겠죠. 얼마의 금액으로 거래되었을까? 얼마의 금액으로 임대되었을까? 임대 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은 토지에만 적용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특정한 지역에 있는 토지들 중에서 가장 대표성을 지니는 대표성을 가지고 지가 수준이 그 지역을 대표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토지를 표준지라 그래요. 그 표준지와 비교를 해서 개별 공시지가를 구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하는데 그럼 공시지가 기준법은 방금 설명드렸듯이 대표성을 가지는 표준지 하나를 선택을 해놓고 이 표준지와 비교해서 구한다고요. 그럼 결론은 비교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는 것도 비교 방식의 범주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비교 방식에는 공시지가 기준법을 합쳐서 총 3가지 방법이 있는 겁니다. 수익 방식, 3방식 중에서 가장 과학적이라고 표현해요. 논리적인 방법을 수익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감정평가는 그것이 원가 방식이든 비교 방식이든 수익 방식이든 감정평가는 부동산의 가격을 다시 한번 더요. 정확히 말하면 가치라는 말인데 가치와 가격을 비교하는 문제가 아닌 이상은 뭐라고 표현하든 다 가치라 그랬습니다. 신경 쓰지 말고요. 3방식은 모두 다 가격을 구하는 거죠. 근데 가격은 뭐라고 정의했냐면 장래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다. 환원한 값이다라고 정의했어요. 그런데 이 3가지 방식 중에서 장래를 고려하는 것은 오로지 수익 방식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세요. 원가 방식은 뭘 고려한다고요? 투입된 비용. 근데 비용을 투입한 것은 시점상 언제일까요? 과거겠죠. 두 번째 비교 방식. 실제로 거래가 된 거죠.
앞으로 거래가 될 것이 아니라, 그럼 실제로 거래가 된 거니까 시점상 언제죠? 과거죠? 그러니까 원가 방식이나 비교 방식은 이 가격의 정의로 본다면 부합되지 않는 거죠. 근데 가격의 정의, 장래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가격의 정의에 부합되는 방식이 수익 방식이에요. 따라서 감정평가 3방식은 공이 다 가격 구하는 게 목적이죠. 3방식은 모두 다 가격 구하는 게 목적이고, 가격은 이렇게 정의하고, 이 정의에 부합되는 게 수익 방식이니까 수익 방식은 과학적입니다, 논리적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수익 방식에서 말하는 이 수익은 언제 수익일까요? 그렇죠. 미래의 수익이죠. 어디선가 들어봤던 용어죠. 그래서 현금 수지 측정할 때 소득이득 5가지, 가능, 유효, 순영업 소득, 세전현금 수지, 세후현금 수지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문제가 나옵니다 라고 했던 이유가 관련되는 분야가 워낙 많다는 뜻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 수익을, 순영업 소득을 일정한 이자율로 환원을 시키면 이게 부동산의 가격입니다. 이걸 수익 가액이라 그래요.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즉 환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나눈다. 나눈다는 게 환원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익 방식에서 부동산의 가액을 구하는 방법을 수익 환원법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목을 잘 보세요. 수익 방식에서 요 수익은 언제 수익이라고요? 장래 수익이죠. 장래 수익을 환원해서 현재 가액을 구한다. 수익 환원법. 자, 그 다음 마지막 임대료 구하는 방법입니다. 수익 방식에서 임대료 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기업은 대한민국에서는 백화점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백화점을 가보면 각 코너마다 다른 분들이 영업 활동을 하죠. 그럼 그분들은 백화점 측에게 임대료를 일정한 보증금과 일정한 월세를 부담하는 게 아니라 그 코너를 운영하는 분들의 매출액의 일정한 비율을 임대료로 부담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매출액에 비례해서 임대료를 지불한다. 이걸 비율 임대차라 그럽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리 파트에서 나오게 될 텐데요. 이런 걸 비율 임대차라 그래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어떤 코너는 매출액이 많을 것이고요. 어떤 코너는 매출액이 적으면 백화점이 가져가는 수익도 달라지겠죠. 그럼 백화점 입장에서는 매출액이 적은 코너는 저 사이드로 뺐다가 그래도 수익이 안 올라오면 아예 아웃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매출액이 높은 업종에게 백화점은 임대를 해주려고 하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따져보세요. 각 코너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자, 이번 달에 매출액이 1억이야. 그리고 1억에 30%를 임대료로 부담하기 때문에 3천만 원을 백화점 측에 지급한다. 그럼 백화점 입장에서 보면 3천만 원의 임대 수익이 발생했죠. 그런데 왜 3천만 원인지는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수익을 한번 분석해 보자는 겁니다. 수익 분석법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해서 가면 백화점 측에서 임대료를 받았죠. 그 임대료라는 게 수익이죠. 왜 3천만 원이 들어왔는지를 분석해 보자는 건데 현실은 방금 이게 아니고요. 백화점은 각 코너마다 매출액이 발생하고 백화점에서 그날 매출액들은 몽땅 다 백화점이 다 가져가죠. 현금이 들어오더라도 백화점 측에서 다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한 달 청산을 하고 거기서 일정한 비율을 백화점이 가져가고 나머지 금액을 이걸 정해진 날짜에 돌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코너를 운영하시는 점주들은 그래서 받아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를 가져가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방식이 사실은
상호 다 윈윈으로 아주 좋은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지금 코로나 문제 때문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 매우 힘들지 않습니까? 그 건물주 중에서는 이제 어떤 건물주들은 임대료 부담을 좀 낮춰주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어떤 건물주는 임대료 여전히 다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만일에 임대료를 수익 분석법으로 하게 되면 자영업자들의 수익이 적어지면 임대 수익도 적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료 부담이 적어지는 거고, 자영업자들의 수익이 많아지면 임대료도 많이 주는 거니까 실은 이것이 서로가 상생하는 방식인데요. 합리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이걸 안 하느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건물주 입장에서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매출액이 얼마인지 어떻게 측정합니까? 백화점은 가능하죠. 백화점 모든 게 100%다 전표로 처리되기 때문에 백화점이 그 내역을 정확히 포착을 하고 있지만 일반 자영업의 경우에는 건물주 입장에서 그걸 알 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힘든 거죠. 여기까지만. 자, 내용을 한번 쭉 봅시다. 자, 이 내용들 하나하나가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들어가야 돼요. 자, 하나씩 갑니다. 제목 읽고 답 읽고 시작. 가치의 삼면성,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 3방식 갑니다. 시작.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매 방식들은 다시 가액을 구할 수도 있고 임대료를 구할 수도 있고 7가지다. 그죠? 자, 7방법 들어갑니다. 하나씩. 원가법부터 차례대로 시작. 원가법, 적산법,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토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공시지가 기준법, 수익 환원법, 수익 분석법. 용어들이 낯설어서 불편하실 겁니다. 자꾸 되뇌겨야 돼요. 계속 되뇌기다 보면 자연스러워지게 될 겁니다. 자, 감측을 보세요. 전체를 다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가로로 쭉 보시면 안 돼요. 자, 세로로 쭉 갈 거예요. 먼저 보시고 가치의 삼면성 찾으세요. 찾았습니까?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 3방식 확인하세요.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가액 구하는 방법은 4가지죠. 토지가 있으니까. 토지. 자, 갑니다. 가액 구하는 방법.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제일 뒤로 가서 공시지가 기준법, 수익 환원법. 임대료 구하는 방법요. 적산법, 임대사례 비교법, 수익 분석법. 그래서 결론은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색 따져보세요. 가치의 삼면성, 그다음에 3방식, 가격 구하는 방법이 총 4가지죠. 임대료 구하는 방법이 3가지죠. 그럼 시험 문제 넣을 수 있는 것은 13개예요. 그 13개를 전부 다 블랭크를 만들어 놓고 무엇이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라고 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렇게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기억을 해 놓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이 그림이 들어가 있을 것이고 시험 문제는 이렇게 출제가 되는 거죠. 자, 답 한번 찾아보세요. 유치하게 답 찾는데 그냥 5초면 되죠. 자, 세로로 쭉 내려갈게요. 자, 가부터 갑니다. 시작.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 자, 가액으로 갑니다. 원가법부터 시작. 원가법, 수익, 자,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이런 공시지가 기준법은 지금 없으니까요. 수익 환원법. 임대료 구하는 방법으로 갑니다. 적산법, 임대사례 비교법, 수익 분석법. 따라서 답은 3번이죠. 자,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아주 다양하게 나올 수 있겠죠. 블랭크니까.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동영상을 잠시 멈춰놓고 한 3분 내지 5분 정도 이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시고요. 아니면 연습장에다가 한번 딱 그려보세요. 가치의 삼면성, 3방식, 7방법 하면서 이게 세로로도 가능해야 돼요. 가로도 가능해야 돼요. 비용성, 원가 방식, 가액 구하는 원가법, 임대료 구하는 적산법. 이렇게
가로 세로 다 자연스러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그것을 확인하고 다시 넘어오세요. 자, 그게 일단 먼저 기본 전제가 되어야, 기본 전제가 아니라 그게 일단 설정되어 있어야 그 다음에 계속 넘어갈 수 있어요. 자, 다시 가겠습니다. 원가 방식에서 가액을 구하는 방법을 뭐라고요? 원가법이라 그랬죠. 자, 이거 원가 방식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또 올려봐요. 원가 방식이라는 게 어떤 거라고요? 투입된 비용을 합친다고요. 합쳐서 계산한다를 적산이라 그랬죠. 적산. 그러면 보세요. 원가법은 투입된 비용을 합쳐서 가액을 구하죠. 그 가액을 뭐라고 부르느냐? 적산가액이라고 불러요. 뭐라 부른다고요? 적산가액. 어떻게 구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구합니다. 자, 재조달 원가. 여기서 재조달의 의미는 신축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재조달 원가는 신축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이런 뜻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를 적산가액으로 구해 볼게요. 자, 제 질문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적산가액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동차를 얼마 주고 샀죠? 얼마 주고 샀느냐는 것은 필요 없는 정보예요.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와 똑같은 자동차를 구입한다면, 그게 재조달한다면, 신축한다면 이 말이에요. 얼마나 비용이 들어갈까 했더니 5천만 원. 그동안 타고 다니면서 2천만 원 감가. 그래서 내 자동차의 적산가액은 얼마짜리? 3천만 원. 이렇게 구하는 게 이 방식이에요. 자, 신고 계신 신발의 적산가액 구해봅시다. 신고 계신 신발. 자, 질문 드립니다. 그 신발 얼마 주고 샀죠? 이 정보는 필요 없는 정보. 내가 지금 신고 있는 신발과 동일한 신발을 매장 가서 물어봤더니 10만 원 한다고 하더라. 그럼 내가 그동안 신고 다니면서 발생한 감가가 6만 원이다. 그럼 내 신발의 적산가액은 4만 원 이렇게 구하는 거죠. 따라서 아파트가 5년이 경과되었대요. 5년이 경과된 아파트의 적산가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자, 거기서 말입니다. 감정평가에서는 이런 용어를 씁니다. 다음 시간에 감칙을 할 때 설명을 드릴 텐데 아주 중요합니다. 시험에 잘 나와요. 기준 시점. 근데 이 기준 시점은 과거가 될 수도 있고 현재가 될 수도 있고 미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시험에서 과거 시점, 현재 시점, 미래 시점 이런 말이 너무 무조건 X. 무조건 기준 시점이라는 말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감정평가에서는 기준 시점 이외에 다른 표현은 일철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준 시점. 그럼 다시 가볼게요. 지금 우리가 평가하는 아파트가 5년 된 건물이라고 전제하는 거예요. 5년 된 건물. 그러면 이제 이 아파트가 신축된 것은 5년 전인데 이 아파트의 가격을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죠. 이 아파트의 가격을 구하는 시점을 뭐라 부른다고요? 기준 시점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재조달 원가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기준 시점에 이 아파트를 신축한다면, 재조달한다면, 신축한다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까?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조달 원가라는 말은 결과적으로 신축 건물의 가격이죠. 근데 방금 예를 들 때 5년 된 아파트라고 했는데 5년 된 아파트의 가격이 신축된 건물의 가격과 같다? 아니,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5년 동안 감가된 것을 차감하는 거죠. 그럼 그것이 적산가액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임대료 한번 구해봅시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느냐면 이 건물이 10억 한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고민이 여유자금 10억을 가지고 이 건물을 사서 임대 사업을 할 거냐, 아니면 두 번째 그냥 편안하게 은행에 맡겨놓으면 이자율, 인터레스트 이자율이 10%라고 하는데 그냥 편안하게 은행에 맡겨놓고 아무런 고민하지 말고 그냥 10%씩 이자를 받을 거냐, 지금 이 둘을 놓고 고민하는 거예요. 다시, 여유자금 10억을 가지고 건물을 사서 임대 사업을 할 것이냐 1번, 아니면 10억을 그냥 은행에 맡겨놓고 편안하게 그냥 이자 수익은 적겠지만 편안하게 이자 수익을 받고 살아갈 거냐. 자, 1번과 2번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은행에 맡겨서 안전하게 이자 수익을 얻겠다. 자, 그렇다면 오늘 진도는 여기서 끝. 이유는 우리는 그런 것을 전제하지 않으니까요. 그럼 평가를 할 필요 없죠. 자, 그럼 우리는 뭘 전제한다고요? 건물을 사서 임대 사업을 할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임대료 얼마 받을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임대료 얼마를 받을 거냐. 내가 이 건물을 사는데 10억이 들어갔고, 근데 만일에 내가 10억 주고 건물을 사지 말고 은행에 맡겼더라면 10% 이자 받을 수 있었죠. 그거 포기한 거 아닙니까? 그럼 최소한 그 정도의 임대 수익은 생겨야죠. 여기다가 임대 사업을 하지 않았더라면 별도로 재산세 부담할 필요 없죠. 임대 사업을 안 했더라면 유지관리비, 수선비 이런 것들 들어갈 필요 없죠.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뭐라고 하느냐면 임대 사업 때문에 필연적으로 소요되는 모든 경비라고 불러요. 자, 이때 10억을 부를 때 이렇게 불러요. 용어가 조금 낯선 겁니다. 기초가액, 쉽게 말하면 초기 투자한 금액 이런 뜻이에요. 그러다가 은행에 맡기더라도 10%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기대이율. 기초가액 곱하기 기대이율 더하기 필요 재경비, 이것을 적산임대료라고 하는데 임대료 구하는 방법이 적산법이었다. 그죠? 적산임대료는 이렇게 구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내용도 시험 문제는 블랭크 채우는 형태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한번 따져보세요. 원가법에서 출제될 수 있는 문제가 뭔지 한번 생각해보니까 원가법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다뤄야 되는지. 원가법은 적산가액 구하는 거죠. 그럼 계산 문제가 나오면 세 가지겠죠. 계산 문제에서는 재조달원가 구하라, 감가 누계액 구하라, 그리고 적산가액 구하라. 이렇게 셋 중에 어느 하나를 물어보겠죠. 31회 시험에서는 적산가액 구하는 게 시험 문제였습니다. 그럼 똑같이 계산 문제가 아니라 이론이 나온다면 다음은 재조달원가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찾아라. 다음은 감가 수정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찾아.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 이론들은 다 버리시라고요. 계산과 이론은 항상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감정평가 3방식 7방법에서 이론은 1절 다 버려요. 구태여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모든 이론을 다 정리한다고 한들 한 문제 놓을까 말까 하고 최근 10년 기준으로 본다면 이론이 출제된 것은 한 번밖에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31회도 이론이 한번 나왔네요. 환원이율에 대한 나왔으니까 10년 기준으로 딱 두 문제 나왔, 두 문제. 그럼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이론들을 방대하게 학습한다. 손댈 필요 없습니다. 앞서 우리 감정평가 이론 했죠. 감정평가 이론에서 다루는 100%를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100%는 다루지 않고 한 70% 정도만 지금 했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그 정도가 70%면 한 2배 정도 설정해 보세요. 2배 정도. 2배 정도 설정했을 때 감정평가 3방식 7방법의 이론은 그것의 한 20배 정도 볼륨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 본들 결론은 한 문제인데 감정평가 이론 그 단순한 거 해도 한 문제고 이 7방법 이론들을 다 정리하도록 한 문제인데 그럴 필요 없죠. 이거는 버리시고 다 여기서는 계산 문제 정도만 할 거예요. 대신에 이제 지금 하는 것들은 알아야 돼요. 왜? 이쪽이 이론보다 훨씬 출제 빈도가 높으니까. 자, 그 다음 임대료 구하는 방법으로 들어가 볼까요?
비교 방식에서 가액 구하는 방법을 뭐라 부른다고요? 거래사례 비교법이죠. 근데 잘 봐주세요. 앞서 했던 그림을 먼저 보고 올게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봐주세요. 이게 지금 비교 방식이거든요. 대상부동산에 자, PPT를 만들고 하는 게 힘들어도 이 방식을 고수하는 이유가 말입니다. 이게 좋아요. 칠판의 그림은 이렇게 해야죠. 일산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분당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고, 지음은 또 그래야 되는데 PPT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그림으로 그래픽화 시킬 수 있다는 게 좋아요. 수험생 입장에서는 말입니다. 활자로 된 것을 암기하는 것보다는 그래픽을 기억하는 게 훨씬 암기도 잘 되고 오랫동안 지속돼요. 그래서 그림을 자꾸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그림 가지고 한번 몇 가지만 정리해 볼게요. 대상부동산의 가격을 구하기 위해서 사례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사례를 선택하고 보니 이 사례 부동산은 3년 전에 10억에 거래가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집주인이 10년 전에 이 아파트의 집주인이 급하게 이민을 가게 되었기 때문에 급매로 팔았던 거죠. 일반적인 경우라면 급매로 거래를 하게 되면 정상적인 시가 대비 업 될까요? 다운 될까요? 그렇죠. 다운 되겠죠. 그런데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현실적인 것을 가지고 따져봅시다. 분당과 일산을 비교하면 어느 지역이 상대적으로 유리합니까? 분당이라는 지역이 유리하죠. 분당이라는 지역이 일산이라는 지역보다 유리하니까 지역 요인 비교할 수 있어야죠. 그런가 하면 대상부동산은 신축된 지 3년이 지났는데 사례부동산은 5년이 지났다고 전제합시다. 그렇다면 단순하게 감가가 발생하더라도 더 많이 발생했겠죠. 그렇다면 그 가격 그대로 가져올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개별 요인을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비교 방식은 말입니다. 원가 방식이나 수익 방식은 대상 부동산을 분석하는 거죠. 원가 방식은 투입된 비용이죠. 그럼 거기서 말하는 투입된 비용이란 대상 부동산을 신축하는데 투입된 비용이죠. 수익 방식에서 말하는 수익은 대상 부동산이 향후에 얼마나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이냐를 분석하는 거죠. 근데 비교 방식은 아니죠. 비교 방식 이 사례가 중요하죠. 자, 따라서 보세요. 급매를 통해서 거래가 되기는 했는데 몇 프로 싸게 거래했는지를 모르겠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사례 선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로 선택이 되려면 급매라고 하는 특수한 사정이 개입된 거죠. 만약 이 특수한 사정이 없었더라면 얼마쯤 되었을까로 보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따라서 사례로 선택이 되려면 사정 보정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 하나. 자, 그 다음 봐주세요. 3년 전이라 그랬죠. 3년 전에 10억에 거래가 되었답니다. 그러면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물가가 상승했을 거 아닌가요? 최소한 물가 상승률은 고려해 줘야죠. 그래서 시점을 동일하게 맞추는 거죠. 그렇다면 3년 전의 물가 수준은 얼마였는지 3년이 지난 기준 시점의 물가는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점 수정의 가능성. 세 번째, 지역 요인 비교 가능성. 네 번째, 개별 요인 비교 가능성. 이 네 가지가 사례로서 선택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당연히 시험에 나왔었죠. 당연히 이제는 출제 안 되겠죠. 그래도 한번 보자는 거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더요. 어떤 부동산이 사례로 선택이 되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첫 번째, 사정 보정 가능성, 시점 수정 가능성, 지역 요인 비교 가능성, 개별 요인 비교 가능성 등등. 최소한 이 4가지는 있어야 돼요. 이 4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부동산을 선택을 하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하느냐? 사정 보정 가능성이 있다 그랬죠. 그럼 사정 보정해야죠. 시점 수정 가능성이 있다고 했으니까 시점 수정해야죠. 지역 요인 비교하고 개별 요인 비교하고 이렇게 해야죠. 자, 그래서 사례 부동산을 선택을 하고 보니까 20% 급매했더라. 그럼 가격이 20% 다운됐다는 거죠. 그러면 대상 부동산 가격을 구하기 전에 이 사례 부동산을 다시 20%업 시켜야죠. 20%업 시켜서 가지고 와야 대상 부동산 가격이 정확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정확이란 말은 뺄게요. 대상 부동산의 가격에 신뢰성이 확보된다. 자, 왜 그러냐면 가격은 말입니다. 정확성이라는 개념이 의미가 없어요. 그죠? 가격의 정확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뛰는 거고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이 떨어지는 건데 가격은 정확성의 논리가 아니라 객관성을 가지고 있어야죠. 왜 그 가격입니까에 대한 객관적인 이유만 설명해 주면 되겠죠. 최근에 가격이 2억 뛰었대요. 왜 가격이 2억 뛰었을까를 객관적인 이유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가격은 정확성이라는 개념은 아니니까요. 자, 시점 수정을 해봅시다. 그럼 이렇게 시험에서 나올 때는 계산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3년 전에 그때 실제로 거래될 때 물가를 100으로 잡는 거죠. 기존 시점의 물가를 120으로 잡는 거죠. 20% 상승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계산하느냐? 10억 곱하기 1.2 그래서 12억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실제 계산 문제에서는. 자, 그리고 지역 요인 비교하고 개별 요인 비교하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4가지 작업을 잘 보세요.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이 표현은 아셔야 돼요. 다시 시작.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자, 이제 한번 봅시다. 자, 거래사례 비교법이죠. 이렇게 구합니다. 왜 지금 이 내용 설명한지 아시겠죠? 이것 때문에.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떻게 출제되느냐? 간단해요. 여기 블랭크 해놓고 무엇이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출된 적도 있고요. 여기다가 블랭크 해놓고 무엇이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이것도 기출된 적이 있고요. 자, 그럼 봅시다. 비준이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비교의 기준이 된다. 그래서 비중 가액도 가능하고 유추 가액이라고 설명하게 돼요. 결론은 비교 방식은 대상 부동산을 정밀하게 분석한 것이 아니죠. 대상 부동산과 동일한 조건의 사례를 선택을 해놓고 이 사례 너 얼마에 거래되었니? 그것을 근거로 해서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유추한 거죠. 그래서 유추 가액 또는 비중 가액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따라서 비교 방식에서는 이 사례 가액에서부터 출발을 해야죠. 그래서 사례 가액에다가 사정 보정 치라는 단어는 계산을 한다는 말이죠. 100분의 120 또는 1.2 이것을 치라는 단어를 붙인 거죠.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또 많이 나오는 게 면적 보정 이런 겁니다. 4가지 사정 보정부터 지역 요인 비교 4가지 이후에 무엇이 붙어 있든 여러분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많으면 많을수록 가격은 보다 더 객관화될 테니까요. 신뢰성이 있을 테니까요. 단지 이제 시험에서는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시험에서는 요게 많이 나오는 거죠. 면적이. 봐두시기 바랍니다. 블랭크 하나하나가 다 시험 문제입니다. 그러면 임대료 구하는 방법은 임대사례 비교법이죠. 임대사례 비교법도 동일해요. 그럼 이것을 임대사례 비교법으로 만들어 볼까요? 차례 들어갑니다. 비준 임대료는 사례
임대료 곱하기 사정보정치 등 똑같이. 자, 그 다음 공시지가 기준법이 있었죠. 공시지가 기준법은 토지 평가에만 적용하는데 독특한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공시지가 기준법도 원칙은 비교 방식이죠. 원칙은 비교 방식이니까 사례가 있어야죠. 그죠? 그런데 공시지가 기준법에서는 사례라는 말을 안 씁니다. 대신에 비교 표준지라는 말을 쓰고요. 두 번째, 사정 보정이라는 작업이 없다는 것. 첫 번째 특징, 비교 표준지. 두 번째 특징, 사정 보정이 없다는 것.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자, 그냥 간단하게 들어보세요.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왜 사정 보정을 하지 않느냐면 이 비교 표준지가 이미 사정 보정이 이루어진 토지예요. 그러니까 표준지가 선택이 되면 여기에 특수한 조건들이 개입되어 있다면 이걸 정상적으로 보정을 합니다. 따라서 이미 사정 보정이 이루어진 정상적인 토지이기 때문에 그 후에는 사정 보정이라는 작업을 행할 필요가 없죠. 따라 사정 보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 다음 수익 방식에서 가액 구하는 방법이 수익 환원법인데 앞서 설명했죠. 요 개념 그대로 가져갈 거예요. 자, 수익 가지고 가액을 구하는 거니까 수익 가액이라고 불러요. 분모, 환원 이율, 분자, 순영업 소득. 근데 잠시 후에 잠깐만요. 이 왜 사라졌습니까? 수익 가액, 분모, 환원 이율, 순영업 소득. 근데 감칙을 보게 되면 순영업 소득이라는 말이 없어요. 감칙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냥 순수익이라고 되어 있어요. 장래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인데, 자, 미리 좀 보고 올게요. 자, 여기 10호를 한번 봐주세요. 우리 감칙에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고요. 2조 정의 10호에 보면 수익환원법. 일단 보세요. 어디에도 순영업 소득이 안 보입니다. 장래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이에요. 분모가 환원 이율이죠. 근데 환원 이율도 없어요. 조문에는. 환원하거나 할인, 그게 환원 이율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지금 학습을 해야 되느냐면, 자, 지금 보시는 이 페이지에서 시험 문제가 나올 때는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전부 다 블랭크 하는 형태입니다.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느냐, 여기 블랭크, 여기 블랭크, 여기 블랭크, 여기 기억, 니은,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올바른 내용은 이렇게 해서 기출된 적도 있고요. 물론 하나하나가 전부 다 시험 문제입니다. 블랭크 채우는 형태. 그런데 이게 조문 형태로 나올 때는 또 달라져요. 조문 형태는 또 잠시 후에 하는 걸로 하고요. 용어가 약간씩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자, 임대료 구하는 방법이 수익 분석법이었죠. 순수익 더하기 필요 재경비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쉬었다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쉬는 시간에, 잠깐만요. 여러분들은 쉬는 시간 나가면 안 돼요. 자, 계속 모니터 켜놓고 요 내용을 확실하게 정리한 후에 쉬었다가 다시 만나겠습니다.